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장중 4,400대로 올라서면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당 13만 원을 훌쩍 넘겼고 SK하이닉스는 장중 70만 원을 터치하며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코스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3.10% 오른 4,443.44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는 매수 물량을 유입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4천억 원,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 중이지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13만 4,600원에 출발해 장중 한때 13만 7,6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13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 한때 주당 70만 원을 터치하며 70만 닉스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등 지정학적 불안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보며 사흘째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9.69포인트 오른 955.2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반도체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고 유틸리티, 기계, 에너지, 전기제품, 자동차 등 대부분이 오름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거래일 대비 10% 넘게 오르며 8만 3천 원 안팎에서 거래 중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현대건설 7.25%, 한전기술도 4.12% 상승하면서 밸류체인 전반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2.5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18% 등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초반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로그인과 주문에는 영향이 없었고 MTS상 마이탭과 이벤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푸스증권 MTS에서는 현지 중개사의 문제로 미국 주식 일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SBSB 윤지혜입니다. 새해부터 증시가 질주하면서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업계 선두를 달리는 미래에셋증권은 대출 이자를 내렸고 연말 은행과 함께 대출문을 닫았던 증권사들은 대출 취급을 재개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미래에셋부터 보죠. 이자율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연 7.25%에서 7%로 0.25%포인트 낮춥니다. 가상금리를 기존 4.65%에서 4.4%로 내리는 건데요. 신용융자는 증권사의 대출 서비스로 특히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매수 시 필요한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용도입니다. 신용뿐 아니라 증권담보융자 이자율도 연 9.25%에서 9%로 내리는데요.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기존 6.65%였던 가상금리가 6.4%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고객이 내야 하는 이자를 내리는 대신 일부 고객에게 지급되는 대주 매각대금 이용료는 깎습니다. 이 돈은 주식을 빌려 판 대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받는 이자로 연 0.75%로 지급되던 이용료를 0.6%로 내립니다. 대출 이자율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일부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대출을 다시 내주기 시작한 증권사도 나왔다고요. 네, 다울투자증권은 오늘부터 일시 중단했던 신용융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일주일 전 한도 소진을 이유로 대출 지급을 중단했었는데요. 연초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한도로 대출을 내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시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이 또 중단될 수 있는데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곳들은 우선 점유율보다는 건전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연초부터 증시가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의 대출 경쟁도 이처럼 본격화되면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업비로만 쓴 비용이 21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은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다비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생보사들의 사업비 규모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생명보험사 22곳이 지난해 10월까지 사용한 사업비는 20조 9,2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5% 늘어나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작년 연간 사업비가 22조 9,3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2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업비를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사업 비율도 20.4%에서 21.2%로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보험사의 사업비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선 보험 계약을 판매했을 때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인센티브가 높은 회사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사업비를 많이 지출한 보험사는 어딘가요? 네, 삼성생명이 4조 3,184억 원으로 유일하게 4조 원대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어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가 조 단위 지출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익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신한라이프 생명으로 31.8%였는데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사업비 급등은 회계상 유리한 건강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 영향입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오른 경우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험연구원은 최근 사업비 지출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각종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 부담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반등한 가운데 경매로 쏠린 시장 수요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일단 주택 구입에 드는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59.6으로 전분기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59.6이라는 건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59.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지난해 1에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지수는 상승하면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3분기 서울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155.2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뛰었습니다. 서울 지역 지수는 2024년 4분기 157.9에서 지난해 1분기 155.7, 2분기 153.4 등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서울 아파트 경매 가격 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를 기록해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어 지난 10월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연속 100%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으로 이 중 성동구의 낙찰가율이 110.5%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구 의원의 갑질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정 기자, 이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제기됐죠?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아 구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 시절 시구 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땅을 사 6년 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한국토지공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175억 7천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1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죠.
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다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우선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 CES 2026 개막, 삼성 어닝서프 꼽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의 회담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 이루어지는 회담이라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이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대화 테이블에는 이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서해에 설치된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중 사흘째인 6일에는 이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우리로 치면 이 국회의장격인 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대면합니다. 시 주석에 이어 중국 내 권력 서열 2위와 3위인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방중 경제사절단과 동행하기 위해 어제 일제히 출국해 경제외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경제협력 업무 협약 그리고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도 코앞으로 다가왔죠? 맞습니다. CES 2026 행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인 7일 새벽 본격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의 화두는 인공지능을 넘어 이 가전과 자동차 또 로봇 등과 결합하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이 가전과 산업 현장에서 이 본격적인 이 실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기술력을 뽐냅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이 국내 대표 기업들도 저마다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우며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의 특별 이 연설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AMD의 리사수 CEO 등 빅테크 연사들이 어떤 미래 기술 비전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실적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목요일인 오는 8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증권가는 현재 16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메모리 가격 급등 또 환율 효과를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 작년 4분기 내내 줄곧 이어져 왔다는 점도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 아픈 손가락이던 이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 폭도 1조 원 내로 줄이고 시스템 LSI 등 이 비메모리 사업의 올해 흑자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이슈 딱셋 키워드 3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CES 2026 개막, 마지막으로 삼성 어닝서프 꼽아주셨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쿠팡처럼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인증 ISMS-P를 받은 기업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제도 전반을 손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간 고급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증 심사자 선발 기준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ISMS-P 인증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검정의 1차 허들을 높이기로 한 건데요. 필기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전원 합격시켜줬었는데 이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겁니다. 또 신청 인원은 선착 2,000명까지로 합격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을 뒀는데요. 이제 필기를 60점 이상 받아도 상위권에 못 들면 고배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간 이 자격증 자체보다는 심사 인력 운영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았거든요. 네, 필기시험 허들을 높여서 인증심사원을 더 추려 뽑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 인력 운영 방식이나 인증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일당 35만 원 수준의 단기 부업형 심사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걸 시작으로 기술심사, 현장 실승 심사를 추가하고 AI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심사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인증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서 1분기 중 단계적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라 쿠팡이 5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제 10,000원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쿠팡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새해 들어 다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쿠팡 이용자 수 변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1,50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다음 날인 30일에 1,494만 명으로 줄더니 31일엔 1,459만 명으로 연이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 2일 기준 1,529만 명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상안에 대한 불만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결국 다시 쿠팡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쇼핑과 음식 배달, OTT 등의 서비스를 모두 품고 있는 대체 플랫폼이 마땅치 않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탈쿠팡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이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컬리와 협업해 컬리 엠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마트와 손잡고 신선식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스타컴은 결제 금액의 7% 적립 혜택과 OTT TV 이용권을 제공하는 새 멤버십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11번가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 배송을 앞세워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슈팅 배송을 처음 이용한 고객은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금융권은 수익성 해결이 관건입니다. 그 대표 주자로 조단위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올해도 건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새마을금고가 연초부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4등급 이하를 받은 금고 두 곳이 지난 2일 경영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남 진주와 충남 보령에 있는 영업점인데요. 경비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 조치 내용에는 예금 금리 수준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금리 특판을 제한하고 전달 말 금고 소속 혐의의 저축성 예수금 가중평균금리 이내에서 금리를 운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사무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분사무소 신설을 지향하고 직원 1인당 생산성 분석을 진행해 10% 이상 생산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비자 입장에선 각종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소비자 입장에선 수신 금리가 제한되고 특판이 줄어드니 좋은 상품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영업점 축소 기조에 접근성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10곳 중 한 곳은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4, 5등급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죄어야 하는 상황이란 건데요.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4년 1조 7천억 원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 회복이 최대 과제입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해 새마을금고를 4년 더 맡게 된 김인 회장도 신년사에서 리스크 관리가 곧 조직의 생존력이라며 자산 건전성 강화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